안녕하십니까. 5대 협상 요소로 분석한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백은규입니다. 본 발표는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23학년도 2학기 국제협상론 강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하여 녹음하였습니다. 조언 소개입니다. 조장 무역학부 21학번 조은희입니다. 자료조사 및 정리, 개요 제작, PPT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조언, 무역학부 19학번 백은규 전대여 PPT 제작과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무역학부 20학번 팜티응아입니다. 베트남에서 왔고 자료조사 및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조언인 무역학부 21학번 쉬린입니다. 예멘에서 왔고 자료조사 및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학우는 무역학부 19학번 베네디타입니다. 앙골라에서 왔고 자료조사 및 정리를 도왔습니다. 그 다음 학우는 무역학부 20학번 아미랄리입니다. 타지키스탄에서 왔고 역시 자료조사 및 정리를 했습니다. 목차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저희는 나눠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서론에서는 IPEF의 추진 배경, 추진 경과, 협상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IPF가 어떠한 이유로 추진이 됐는지, 그에 따른 협상 경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IPF에 포함된 협상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서는 5대 협상 요소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국가별 입장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서론과 본론을 통해서 발표 내용을 토대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PEF의 추진 배경입니다. IPEF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약자를 따서 IPEF인 것입니다. IPEF를 출범하고자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시아 대륙에서의 중국 견제와 미국 리더십 회복을 하기 위하여 IPEF를 추진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극명합니다.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참여국에게 강제한 것은 아닙니다. IPEF를 통해서 참여국들은 포괄적 경제 협력, 즉 다자무역 체제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또한 무역, 안보, 디지털 경제 세 가지를 다 챙길 수 있는 다처음 분야에서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을 제시하면서 IPEF를 추진했습니다. IPEF 추진에 포함되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한국, 그 다음 미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 뉴질랜드, 피지, 일본, 호주입니다. 저희 조는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아세안 국가들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PEF의 추진 경과입니다. 2022년 5월 23일 IPEF가 출범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10날부터 15일까지 호주에서 1차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해 23년 올해 3월 13일 인도네시아에서 2차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5월 싱가포르에서 3차 협상을 진행했고요. 같은 달 미국에서 장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필러2 공급망 협정 타결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해 7월 우리나라죠. 한국 부산에서 4차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9월 태국에서 5차 협상을 진행했고요. 10월 말레이시아에서 6차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인데요.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미국에서 7차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날짜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7차 협상에서는 필러 2, 필러 3, 필러 4에 대한 서명 및 타결을 진행했는데요. 이 부분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PF의 협상 분야인데요. 일단 필러 1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러 1은 디지털 무역, 무역 완화라 등 관세 인하 등 시장 접근 내용이 미포함되어 있는 의제입니다. 미국 측 담당 부서는 무역대표부, 줄여서 USTR인데요. 동향은 디지털 교역, 노동 및 환경 기준 개선 등에 관한 합의 불발로 현재 미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진 경과에서 보시다시피 이 경과 중에서 필러 1에 대한 서명 및 타결에 대해서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필러 2, 필러 3, 필러 4에 대해서 저희가 동향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F 공급망 협정은 금년 5월에 조기 타결되고 금번 11월 장관회의, 계기 서명되는 등 신속한 발표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IPF에는 인도네시아, 호주,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만큼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급망을 다각화하여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필러 2에서 나와 있듯이 안정적인 공급망 재구축이 주요 의제였는데요. 공급망 위기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국제협력 메커니즘 운영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15일 내에 대체 공급처 확보를 위한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존에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공급 차질이 생기는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대체 공급선 확보를 위해 여러 나라의 담당자를 파악하고 접촉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공급망 협정이 발효되면 공급망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내에 IPEF의 위기 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되어 다양한 공급망 강점을 가진 14개국의 대체 공급처 관련 정보 등을 요청하고 필요시 품목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협조도 받을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 광물 등 주요 원부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유용한 협력 메커니즘이 될 수 있겠죠. 다음 필러 3입니다. 인프라 구축, 탈탄소, 청정 에너지. 미국 측 담당 부서 필러 2와 마찬가지로 상무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협력 강화 및 민간 참여 확보를 통해 민간 협력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모든 청정 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 기술, 탄소 거래 시장까지 에너지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표준에 대한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이 분야에서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신규 투자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필러 3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술 협력을 위한 13개의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혁신 기술 투자를 증가시켜 청정 기술 활용 규모를 극대화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국내외 투자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에서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여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까지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IPF에서 밝히기를 필러 3의 청정 에너지 저장, 재생 에너지, 탄소 제거 등에 2030년까지 약 1,550억 불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필러 4, 조세 및 반부패입니다. 동일하게 미국 측 상무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필러 4, 조세 및 반부패를 통해 인태 지역에서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부 부문 부패와 정부 조달 시장의 불투명성 등을 해소하여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선 반부패 실현입니다. 신고자를 보호하고 부패 공무원을 징계하며 정부 조달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패 범죄 수익 환수하고 자금 세탁을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조세 투명성의 제고입니다. 조세 정보의 교환, 조세 행정 효율성 제고로 향후 이중과세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여국 역량 강화인데요. 온라인 정부 조달, 반부패 프로그램, 조세 행정 선진화를 위한 개도국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IPF 협상 분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조는 다른 조와는 다르게 국제협상론 수업에서 배웠던 특별한 협상 이론을 이용하여 IPF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최근에 협상이 이루어진 게 올해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진행 중인 따끈따끈한 협상이기 때문에 정보가 적어 특별한 협상 이론에 빗대어서 설명하기보다는 5대 협상 요소를 통해 각 국가별 입장을 분석하는데 좀 더 치중을 뒀습니다. 그래서 5대 협상 요소가 뭔지 우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상 5대 요소와 협상 성과는 서로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5대 요소에는 목표 설정, 관계, 파트너, 여기서 파트너는 대안입니다. 그 다음 협상력, 정보입니다. 이 5대 요소를 X 변수, 즉 원인 변수로 하고 협상 성과를 Y 변수, 결과 변수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느냐? 슬라이드에서도 나와 있듯이 목표 설정을 높게 하면 협상 성과가 크고 협상 당사자 간 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협상 성과가 클 것이고 파트너, 즉 대안이 많으면 당연히 협상 성과가 큽니다. 그 다음 협상력이 높으면 당연히 협상 성과가 크죠. 정보 역시 유리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협상 성과가 큽니다. 그래서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로 나눴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국가별 협상 목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수출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요 기술인 반도체, 배터리 등 기술 부문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대한 입지 강화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무역을 넘어 공급망 안보, 디지털 경제, 에너지 기후변화 등 노동 환경 등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존 다자 무역 체제에서 이루지 못한 의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 목적인데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견제와 미국 중심의 경제동맹 구축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미국으로부터의 고품질 제조업 투자 유치를 원합니다. 고용 창출, 공급망 구축, 기술 이전을 통한 산업 고도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영내 경제 통합을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자국의 핵심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기 자동차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중심성 유지와 IPEF 구체화 과정에서 아세안의 이해를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필리핀입니다. 교역, 중소기업, 디지털 경제, 공급망, 기후변화, 인프라 등 분야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급망 구축, 청정 에너지 탈탄소 인프라 부문에서 선진국의 원조와 투자 확대를 모색합니다. 또한 알래스카산 해산물 수입 확대, 대미 파인애플 수출 관련 검역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디지털 무역과 녹색 경제 부문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신산업 요충지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가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라는 경제적 유인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IPF의 공급망 필러 참여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입니다. 자국 성장 동력 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서큘러 그린, 줄여서 BCG 경제 모델, 전기 자동차, 의료, 바이오 산업 등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루나이입니다. 브루나이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정부를 현대화하겠다는 정부의 비전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신흥 기술 및 숙련된 인적 자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IPF는 브루나이에게도
필수적입니다. 네, 그럼 국가별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국인 미국과 그 다음 기타 국가들의 배경인데요. 우선 저희가 임의로 자료를 토대로 만든 그래프입니다. 색이 진해질수록 미국의 협상 목적에 좀 더 상응하고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일단 제일 진한 한국과 싱가포르를 보겠습니다. 일찍이 IPF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또 IPF를 통해 다양한 국가와의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입니다. 자국 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감한 분야는 지양합니다. 이들은 자국의 이익이 되는 필라에 대한 중심, 이것에 대한 선택적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국과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들은 IPF보다는 아세안의 이해가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중 노선에 합류할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자 뜻이 나뉘어져 있어도 공통적인 의사가 있는데요. 바로 미중 갈등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강조를 주 목적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파트너, 대안입니다. 아까 설명했다시피 대안이 있을 경우 협상 성과는 강화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IPF가 잘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러이러한 대안이 있다 라는 식으로 협상에서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저희는 실제로 그래서 IPF 참여국들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디지털 통상 협정을 대안으로 가정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디지털 통상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다양한 디지털 통상 협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IPF가 협상을 실패해서 추진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다른 디지털 통상 협정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벗어나도 다른 게 있다라는 식으로 조금 더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협정에 대한 수준 높은 규범과 경험이 존재합니다. 이미 그동안 다양한 디지털 통상 협정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는 싱가포르에게 협상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국과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대표적으로 RCEP, CPTPP 등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인데요. RCEP과 CPTPP에 대한 설명은 밑에 주석에 달아놨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IPF가 추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미 IPF 추진국에 포함된 국가들 중 RCEP과 CPTPP, 즉 중국과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의 목적을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RCEP과 CPTPP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Poor Deal 회피 전략 및 워커웨이 위협 전략을 미국에게 사용할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협상력입니다. 협상력은 총 4개의 결정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호 의존성입니다. 협상 당사자 간 상호 의존성이 높아야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내부 이해관계자의 반발입니다. 내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것이 협상 당사자 간 거래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다음은 시간 제약입니다. 데드라인, 즉 마감 시간 설정은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압박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상자의 지위입니다. 조직 내의 지위가 높을수록 협상 상대에 대해 강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 조는 먼저 양해를 구하자면 상호 의존성, 내부 이해관계자의 반발, 시간 제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됐지만 아무래도 협상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자료가 미흡하여 이번 발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상호 의존성입니다. 미국의 협상 목적은, 즉 주요 협상 목적이죠. 아까부터 계속 언급했지만 중국의 영향력 견제가 주 목적입니다. 참여국의 협상 목적은 앞선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다양한 협상 목적이 존재하죠. 결국 이런 것입니다. 중국이 IPF를 대중국 견제수단으로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참여국들도 이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지만 IPF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목표가 조금 더 주는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과 참여국 상호 이익이 존재하면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고 협상 타결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부 이해관계자의 반발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규범에 대한 미국 내부의 갈등입니다. 경제계와 노동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경제계는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은 지지를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현지화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현지화란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한 국가 내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 및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경제계에선 당국 정부에 의한 소스 코드 및 알고리즘 강제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노동계입니다. 노동계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경제계와 이것은 비슷하죠. 근데 디지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규제 가능한 정부 및 의회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IPF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원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예시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 데이터 현지화, 당국에 의한 소스 코드 및 알고리즘 강제 이전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내부의 갈등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번 IPF는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 간 무역협정과는 달리 시장 개방 및 접근에 대한 의무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여기서 생기는데요. 공화당은 시장 접근이 제외된 소극적 무역협정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시장 개방에 대한 조항을 포함할 경우 민주당이 지지하는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되냐? 만약 이것이 추진이 될 경우에 미국 내에서의 일자리가 해외로 퍼지게 되는, 그러니까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흥 및 개발도상국의 내부 갈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신흥 및 개발도상국은 디지털 무역 표준 수립, 높은 수준의 노동 환경 및 기준, 반부패 개선 등의 의제에 대해 협상과는 동의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즉, 협상 당사자는 동의를 하는데도 해당 신흥국 혹은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지도자 혹은 정치인들이 이것을 별로 반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 시간 제약입니다. 데드라인. 트럼프 정부의 TTP 이탈 표명 이후 아시아 국가에선 미국의 무역협정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이때 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CPTPP와 RCEP을 추진했죠.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경계심이 퍼지자 바이든 정부의 지역 내 경제적 관여를 위한 구체화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공표했습니다. 그래서 IPF 출범 전 아세안 정상들을 워싱턴에 초청해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세안 설득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딜레이 전략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색깔로 표시를 했던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가장 옅은 색으로 미국의 의사와 거의 이제 떨어져 있는,
오히려 아세안 국가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하는 그 국가들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인도네시아, 태국은 일단 IPEF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세안 공동체 혹은 자국의 유리한 규칙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내비쳤는데요. 인도네시아는 IPEF를 지지하는 것은 미국의 파트너로서 IPEF에 참여한 것이지 엄밀히 말해 인도네시아는 IPEF의 회원국이 아니다 라고 말했으며, 태국 역시 의회가 IPEF에 대한 성명에는 동의했으나 해당 성명은 법정 구속력이 없으며 IPEF 회담에 참여하겠다는 태국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또 강조를 한 번 더 했죠. 결국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오고자 하는 미국의 촉박한 시간을 자극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선 시사점은 미국 내부의 정치적 갈등, 중국에 대한 아세안 국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미국의 노력, 그 다음 신흥 및 개발도상국이 일부 조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무역 규범 관련 조항들, 청정 에너지 사용 및 탄소 저감 관련 규범, 인프라 투자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조세 회피 방지 및 반부패 등의 주제들에 대해 일부 신흥 및 개발도상국들은 IPEF 참여에 부담스러운 참여 비용으로 느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미 아세안 정상회담 직후 IPEF가 아세안 국가들의 무역 의제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떤 필러에 참여할 것인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 내 정치적 움직임에 따른 규범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어지는 IPEF가 장기간 지속 가능할 것인지 신뢰 구축의 필요성, 이 부분과 조금 연결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드리자면, 계속 언급했지만 이것은 미국 의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행정협정입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죠. 그래서 언제든 빠그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두 번째입니다. 참여국은 과거 미국이 TTP를 주도한 후 미국의 정치적인 이유로 철수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낮은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 IPEF가 장기간 지속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신뢰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음, 앞서 설명했지만 일부 아세안 국가들로 인한 낮은 수준에서의 규범 도입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행 및 분쟁 해결제도 도입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참여국들에게 시장 개방에 상응할 만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시해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및 문헌은 다음과 같고요. 감사합니다.